신갈의 관문인데 여기가 이렇게 낙후돼가지고 안 된다. 땅을 넘겨주면 동네가 개발될 것이란 말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팔 의사가 없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용인 발전을 위해서 건설회사에서 왔다 하니까 도장 찍자 그래가지고 가보자 제가 자꾸 이렇게 독려를 하고 다닌 사람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그러나 땅은 팔린 게 아니었습니다. 잔금 일정에 하루 전만 해도 잔금을 주겠다는 공문을 받았고 연락을 받았는데 잔금 일정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개발 시행사가 받은 대출에 담보물이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제 보니까 결국 우리가 담보 제공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담보 내 땅 가지고 내가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았을 거를. 시행사는 담보대출을 설명했다고 주장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시켜서 직원이 다시 또 얘기하시고 그리고 도장을 찍지 강제로 찍지는 않았거든요. 내가 몰래 거짓말을 하고 하진 않았습니다. 엇갈리는 주장들. 땅 개발을 둘러싼 진실게임의 실체를 따라가 봤습니다. 저는 정도진이라고 합니다. 신갈동 71-9번지 저희 집사람이 지금 건물주로 돼 있고 저는 남편으로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직업소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때부터 해서 이쪽 이 골목에서만 25년 정도 직업소개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 계약은 2020년 7월 16일 날 했습니다. 중개업자가 찾아와서 시행사 쪽에서 개발을 할 거니 큰 의미로 양보를 하고 이사를 가져오라. 부동산 중개 하에 이렇게 저희는 교환 개념의 계약을 했습니다. 시행사에다가 팔고 저희는 시행사가 매입을 해주는 70-6번지를 저희가 교환하는 개념으로. 신갈동 일대 12만 제곱미터 부지가 신축 오피스텔 등으로 화려하게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달 내로 이뤄진다던 교환이 자꾸 미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약사항에 적어놨던 내용도 2달 이내에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계약 파기다. 그랬는데 당장 그 다음 주 화요일 날부터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계속 다른 소리를 하더라고요. 다른 곳에 가서 영업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얘기를 해주면 자기들이 사주겠다. 이 대화로 갑자기 내용이 바뀌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가는 와중에 2달이 가버린 거예요. 저 입장에서는 이건 계약 파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와중에 우연한 기회에 집사람이 연락을 해봤더니 명의가 신탁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겁니다. 아, 그때 이제 처음 아시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누구보다도 빨리 이 사건을 알았어요. 그때 당시 신탁 담당자가 저보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계약인데 이걸 모르시고 하셨다면은 지금 계약서를 보시죠 라고 해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줬습니다. 정도진 씨가 받은 건 담보신탁 계약서였습니다. 담보신탁은 부동산을 신탁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시행사는 신갈동 일대 지주들의 땅을 담보로 담보신탁을 계약하고 지역 새마을금고로부터 360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습니다. 신탁 계약서는 토지주 38명이 모두 담보신탁에 동의한 것으로 작성됐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이 저희가 신탁의 내용에 동의를 하지도 않고 설명 자체를 신탁사 직원 누구에게 들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신탁 계약서 자체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신탁 계약서 안에는 전혀 모르고 있는 막도장이 찍혀 있더라고요. 신탁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또 이쪽 계약서는
그 등기소에 들어가 있는 신탁 계약서입니다. 근데 저는 아예 본 적이 없어요. 신탁 그 서류 자체를. 이 신탁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도장을 또 보시면 이 막도장 위치가 또 틀립니다. 지난해 정 씨와 토지주 3명이 함께 시행사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됐습니다. 당시 토지주들은 탄원서를 써줬고 정 씨와 고소인들도 잔금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고소 취하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업은 지지부진했고 잔금이 납입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 씨를 비롯해 토지주 10여 명은 2차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형사 고소를 올 초에 이제 시작하신 그 또 다른 지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 계약서 자체를 위조를 당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같이 고소를 했고 같이 고소를 했다면 고소인들이 더 늘어서 우리가 힘을 좀 같이 받았을 텐데 저는 경찰주 고소를 올 봄에 접수를 해서요. 7개월 조사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특경법으로 검찰에 제가 있다고 해서 송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 하시게 된 이유는 있을까요? 일단은 다른 토지주들의 연락처가 제가 없어요. 수소문 하다가 몇몇 분들이 그 고소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바로 또 고소가 들어갔어요. 다른 네 분들을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고소 취하를 하고 무혐의가 나왔더라고요. 네. 선생님 사건은 이렇게 확실한 근거가 있었던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계약상에 다 처분 신탁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처분 신탁으로 되어 있으면 그건 절대 대출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처분 신탁은 팔기 어려운 부동산을 신탁사가 맡아서 팔아달라는 계약입니다. 금융기관의 담보를 잡을 수 있는 계약은 아닙니다. 담보 신탁 계약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누가 세계 어느 누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서 자기 건물을 담보로 잡혀서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고 하냐는 거예요. 매매 계약인 것처럼 유인을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토지주들이 본인들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만들어 놓은 담보 신탁 계약서에 도장만 찍게 되면 돈 한 푼 없이도 수백억 원을 대출을 받아서 그 토지주들의 돈으로 계약금을 치르고 다른 곳에서도 투자금을 받았고요. 대출금을 또 받아서 추가로 더 돈을 챙기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시사멘터리 추적 취재진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시행사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핵심적인 쟁점은 담보 신탁에 대해 사전에 고지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시행사는 계약 현장에서 신탁사가 담보 신탁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뿐만이 아니라 신탁사의 직원들이 여기 내려오셔가지고 같이 계약 자체 상주를 하세요. 그리고 담보 신탁에 대한 설명을 신탁사 직원들이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킨 다음에 도장 마련을 직접 하고 사인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을 뭐 이렇게 거짓으로 해가지고 속이고 해서 몰래 우리가 담보 신탁을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맞죠. 이게 안 됐죠. 서류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기 혐의로 처음 고소된 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났다며 향후 법적 다툼에서도 무혐의가 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번에 걸쳐서 다 고지를 들었고 다 설명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설명 들었다 해서 이 주주분들이 다 도장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히고 해서 다 받았거든요. 20명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증거 불충분이고 혐의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아마 무혐의로 끝난다고 보면 될 겁니다. 못 차겠다.
오히려 일부 토지주들이 본인들의 이익 때문에 갈등을 크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행사 사무실에서 폭행을 당한 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네마다 다 막 분란이 돼서 완전 빼기로 했습니다. 네. 뺀 도면을 만들어서 오늘 이번에 1월달에 2월달에 대출되면은 그거 빼고 이제 1년짜리 대출을 받아서 1년 내에 이제 설계행위하고 그렇게 이제 저희가 고의성을 갖거나 저희가 능력이 없거나 은행 쪽에 대출을 진행을 안 했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도 약 90매덕을 갖다 여기다 더 추가로 집어넣는데 날로 우리가 토지주들 담보는 돈만 썩 뽑아먹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돈 갖고 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90억 원을 이제 넣었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도 다 비행을 한 거죠. 투자자들 받아가지고. 시행사와 토지주들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시간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땅은 제3자에게 넘어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새마을금고 360억 원의 대출 연장이 거부되면서 토지주들은 지난달 공매 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잔금 지급이 늦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이 사업 진행에서 늦어지는 거다라고 믿고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신뢰가 결국은 올해 11월 4일 날 공매 통지가 오면서 비로소 알게 된 분들 대부분이시고 그때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 거죠. 시행사는 새마을금고 대출을 연장해서 일단 공매를 중단하고 추가 대출을 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이자를 못 내고 이래서 공매가 개시된 게 아니라 이자는 한 번도 연체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내용 증명 자기들이 더 이상 담보 제공을 안 하겠다라는 거를 취하를 해주신다면 새마을금고 쪽에서 연장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증권사를 통해가지고 약 한 580억, 600억 정도를 대출을 2차를 만들어서 새마을금고하고 토지분들 장부를 다 치우죠. 토지주들의 입장에선 담보대출을 연장하거나 추가 대출에 동의하면 시행사의 사기 혐의를 더 이상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시행사를 믿고만 있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시행사를 믿었다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법적으로는 지금 그 공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곳에서 의견을 들었지만. 그래서 저희는 일단 공매가 진행되는 걸 막을 수가 없다면 저희가 부당한 사기 대출, 사기 신탁 대출에 대한 피해자라는 걸 일단 먼저 알리고 법적인 도움을 최대한 요청하려고 많은 곳에 알리고 요청드리고 있는 현재 그 모습입니다, 지금. 일부 토지주들의 고소에 따라 시행사 대출금 운용 내역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사는 대출금 360억 원 가운데 토지값으로 230억 원을 사용하고 사업비로 130억 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들은 시행사가 대출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사는 대출 중개인에게 60억 원을 송금했는데 이 가운데 3억 원은 새마을금고에서 현금으로 인출됐습니다. 시행사는 새마을금고 담당자가 임의대로 인출했다고 주장하고 새마을금고는 시행사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들이 자금표 얘기해서 계약대리들이 자금표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어요.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송금하겠다는데 저거도 안 되면 이렇게 못하잖아요. 멈춰진 개발 지역은 신갈동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서 지금도 개발 사업 갈등이 비일비재합니다. 인천 강화군 성모도 일대도 대표적인 곳 중 하나입니다. 온천이 발견되면서 개발 사업에 뛰어든 시행사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1년 내 완공을 하겠다며 분양을 했는데 6년째 완공이 안 돼서 분양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시행사들이 사실은 많이 영세한 시행사들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영세한 시행사들이 왜 자꾸 시행사를 만드느냐?
하면은 사실은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사업이고 한 번만 잘하면은 큰 목돈이 생기니까 여기에 대한 매력이 있는 거죠. 개발업법상에서 자본금이 3억 이상, 그리고 사무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전문 인력, 2명 이상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시행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자본금 규모도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이고요. 시행사 이력 관리와 처벌 규제 강화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부동산 개발의 주도권을 시행사가 쥐고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더 큰 책임을 부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행사에 대한 어떤 이력 관리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행사의 전문성하고 시행사의 실적, 지금까지 해왔던 실적, 그리고 뭐 사업의 실패 경험이라든지 뭐 약속 불이행, 그리고 또 비윤리적인 행위 등등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어떤 적절하게 평가하고 공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동산 대출 리스크를 검토하는 금융권의 기준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개선 논의가 필요합니다. 신갈동 개발 사례의 경우 새마을금고는 시행사가 대출금 360억 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선 관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1금융권에서 론이 안 되면 2금융권을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대출 인수 과정에서 그런 리스크에 대한 검토를 더 많이 한다라는 얘기예요. 2금융권은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보니까 일단은 론을 해주고 론에 대한 수익만 받으면 된다라는 면에서 자금이 집행되고 나서 그 이후 단계에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안 한다라는 거죠. 여기 그 신갈동 71번지가 완전히 황폐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명의 자체가 신탁사 쪽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은 아직 이전이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저희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들을 처벌한다고 해서 돈이 나올 게 아니지 않느냐. 저들이 돈이 나온다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대환대출에 매달리고 계시는 토지주분들은 내용이 그거 하나예요. 그렇다면 저는 진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누구 잘못인가라는 생각을.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가 정말 이걸 막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저도 헷갈릴 정도로 토지주들한테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고 계속 소송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 거죠? 그렇죠. 같이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만약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 그분들이 저희 이 현실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셔야 진짜 대환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속이고 감추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내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자금 못하면 이제 지급 보류가 된다. 왜 내가 의료자금을 받아야 되냐? 그쪽에선 받아야 된다. 50대 여성 2명이 하소연을 합니다. 2009년과 2008년 각각 실손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왔는데 정작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당연히 지급 받아야 되는 거를 못 받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화가 나죠.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보험사 직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의료자문 중개업체를 통해서 분명하게 회신을 받아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고객님. 의료자문 업체요? 네, 의료자문 중개업체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의료 자문 결과를 보험금 지급 거절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자문을 했는지, 의료 자문을 하기는 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인도 없고 면허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제가 타이핑차도 될 수 있는 서류거든요. 어떤 걸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의사가,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답답해진 실손보험 청구인들이 자문이 이루어졌다는 병원으로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백내장 의료자분이요? 네. 저희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안과 쪽에서요. 선생님 잘 안 들리거든요. 문 좀 잠깐 열고 얘기하시죠. 국내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가 한 3,900만 명에 이르는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거의 전 국민 보험이라고, 민간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정 대표는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손보험금을 되찾기 위한 활동이 주 업처럼 돼버렸습니다. 올해 한 3월 이후부터는 안과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보험금을 못 받았던 분들이 주변에 급격히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저도 뭐 매월 꼬박꼬박 그 실손보험료를 내면서 한 20년 이상 실손보험을 가입한 가입자거든요. 일단 피해 사례를 접수를 했는데 올해 보니까 백내장 수술하고 보험금 못 받은 분들이 너무 많게 이렇게 피해 사례를 올려주시더라고요. 백내장 질환이 뭐냐면 이 수정체가 뿌옇게 이렇게 변하면서 이제 시력을 상실해가는 질환이거든요. 심해지면 이제 완전히 시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다른 수술 외에는 다른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거든요. 그동안 이제 실손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이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그 자기 수술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이제 보험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뭐 부당하게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백내장 수술 비용이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백내장 수술하신 모든 분에게 대부분 다 보험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백내장 수술 건수가 급증을 하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험사의 수익성에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이정미 씨는 올해 3월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백내장 수술비로 지출한 1,200만 원을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왼쪽 눈 수술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료 자문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처음에 보험금 청구를 할 때 동의서 작성을 해요. 안 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돼요. 이 동의를 안 하면. 의료자문에 동의할 의무가 전혀 없고 약관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손보험 표준 약관에는 환자가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거고, 그때부터 만약에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면 지연이자도 보험사가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자문업체에다가 제 서류가 간다는 거예요. 롯데랑 계약된 자문업체. 그러면은 거기서는 아무래도 롯데 측에 유리하게 써줄 거 아니에요, 자문을. 그랬더니 그럼 고객님이 자문을 받아오래요. 이정미 씨는 대학병원 안과 두 곳에서 추가로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수술이 적정하다 이렇게 소견서를 써주셨어요. 하지만 보험사는 이번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학병원 직인도 있고 전문의가 소견을 써준 건데 왜 인정이 안 되냐. 그 주치의 소견이 타당하니까 그렇게 써준 거 아니냐. 그렇게 이랬는데 안 된대요. 그때는 또 하는 얘기가 수술의의 지인일 수도 있고 동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안 된다. 거절 이유가 그 소견서를 써준 전문의들이 서로 지인 관계일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드셨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게 지급을 안 하는 사연은 아니고요. 저희도 자문을 받아서 회신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의료 자문 업체를 통해 수술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자문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결국은
보험사가 이 세극등 현미경을 그 당시에 진단한 주치의가 본 거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대학병원이든 뭐 타 제3의료기관에 이걸 보내봐서 백내장인지 아닌지 아니면 백내장 단계가 어떤지를 한번 보자. 그리고 주겠다라는 거예요. 의료 자문 회신서입니다. 백내장 정도가 미약해 치료 목적의 수술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단계가 초기면 이거는 뭐 지급할 수 없다. 뭐 이렇게 그 약관에도 없는 그런 내용을 만들어서 부지급을 해왔던 거죠. 근데 롯데에서도 담당자들 이렇게 통화하면은 백내장이 있다? 근데 이제 뭐 그 혼탁도라든지 뭐 단계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부지급 사유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그 2월, 3월에 그 보험 사고 수가 늘었어요. 늘었기 때문에 이제 보험사들도 이거를 뭐 감당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재정상 감당을 못했든지 아니면 뭐 자기들의 이제 뭐 내부 규정상 감당을 못했든지 해서 부지급을 하는 사례들이 많아졌던 거고, 현대상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렇게 부지급을 해온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료 자문을 구해서 하면은 그 시간을 더 벌 수가 있고 부지급도 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기는 거고. 문제는 주치의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환자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만 보고 수술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안과 의사들도 이제 세극등 현미경으로 본 거랑 실제로 수술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눈을 이제 봤을 때, 그러니까 열어서 봤을 때 그 진행 정도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빛의 방향이나 각도나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 사진. 사진이라는 게 사실 내가 이렇게 빛을 이렇게 비춰가면서 봐서 딱 찍는 건데 그 사진의 타이밍이 절묘한 타이밍이면 찍을 건 아니잖아요. 내가 봤을 때 이게 이거는 뭐 전면부에 이제 뭐 혼탁이 있고 후낭부에 뭐 좀 요 정도의 혼탁이 있다 이렇게 봤을 거 아닙니까, 의사가. 그 판단을 번복할 만한 그런 공신력이 있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해 한 7월인가에 이제 하급심 판례가 하나 나왔었는데, 세극등 현미경은 촬영 각도라든지 빛의 뭐 양 조절에 따라 갖고 그 정확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게 하고 최적의 검사, 그러니까 골든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그거는 직접 주치의가 세극등 현미경을 산동시킨 상태에서 눈으로 직접 들여봤을 때 그걸 판단할 수 있다는데, 결국 그동안 이제 보험사가 의료 자문 동의를 구해서 세극등 현미경으로 백내장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해보자 하는 거는 사실 그 대한민국의 안과 전문의들이 보험 사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백내장이 아닌 사람을 백내장이라고 해서 수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한안과학회도 대한안과의사회의 입장도 같습니다. 환자의 기록만 보고 백내장 정도와 수술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건 어렵다는 겁니다. 세극등 현미경이라는 자체가 그 육안으로 봤을 때 제일 정확합니다. 그 진단을 했던 사람이 봤을 때 정확한 거고, 또 보험사에 제출되는 거는 프린트를 해서 가잖아요. 칼라 프린트를 해서. 그럼 칼라 프린터 해상도에 따라서 그게 부정확해질 수도 있고. 심지어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인에게 보낸 의료 자문 회신서에도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세극등 사진으로는 평가하기가 어렵다, 이 내용이거든요. 적합하지 않으나 뭐 평가하기 어렵지만 결론은 부지급이다. 문제는 의료 자문 회신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자문을 했다는 사람의 이름은 없고 소속 병원만 적혀 있습니다. 병원 직인조차 없습니다. 자문 업체로 간대요, 우리 서류가. 근데 자문 업체에서 간호사 모집 공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자문 업체에서도 간호사가 의료 자문을 해주는 거냐, 우리가 막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니다, 대학병원으로 가는 거다. 계속 대학병원으로 가는 거라고 막 강조를 했었거든요. 자문을 했다는 병원 이름마저 서로 다릅니다.
의료 자문을 강남 성심병원에서 했다고 보험사는 밝히고 있지만 첨부한 자문서에는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자문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은 경기도 안양에 있고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에 진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한계에 부딪히는데 이 문신물 자체 문제도 있는 거 이거는 진짜 문서 위주로도 걸 수 있을 것 같다는 식으로 막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이건 그냥 타이핑 쳐갖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어떤 걸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의사가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롯데 손해보험은 자문의사의 이름 제공은 필수 사항이 아니고 자문업체는 병원 전문의와 계약을 맺지 소속 병원과는 맺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인들에게 보낸 문서에는 한양대 구리병원의 회신문,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의 회신문을 검토한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병원 차원에서 자문이 이루어진 것처럼 통보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거는 병원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의사들 개인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분이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소속 그 의사의 소속을 쓰는 거지. 근데 병원하고는 관련이 없다면서요. 그쵸. 네. 심지어 동의한 적도 없는 병원에서 자문이 이루어졌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의료자문 실시 기관 안내라는 문구가 선명하지만 보험사는 자문을 의뢰할 때 제외하기 위한 병원들 목록이라고 답을 해왔습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실손보험을 받는다고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병원비로 나가야 되는 돈이거든요. 납득을 시켜라. 그러니까 의사를 공개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롯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사를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의사를 밝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들이 그렇게 계약을 한 거지 나한테는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손해보험사들의 의료 자문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 보험사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의료 자문 동의를 구한다는 자체가 병원의 주치의 진단을 못 믿겠다. 백내장 자체를 이제 부인을 하려고 하는 거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의료 자문이 늘면서 5배나 증가했습니다. 원래 내 돈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않습니까? 수정체를 갈아 없애버리고 이제 새 거를 넣는 건데 당연히 이제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수술인데 굳이 없는데 하지는 않을 수술이라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1차, 2차 해갖고 이제 불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아니 어떻게 하면 저희가 받을 수 있을까요? 고객님 소송하시거나 금융감독에 밀어내세요. 이렇게 말래요. 그동안 이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봤는데 금감원에서도 금융감독원에서도 답변 오는데 1년이 넘게 걸리더라.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 참다 못한 보험금 청구인들은 공동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만에 지금 1,300명 이상이 이제 참여 신청을 하셨고 그중에 지금 소송이 접수돼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데 한 1,000명 이상이 참여를 하신 걸로 제가 변호사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실손이 지금 제가 공동소송을 6차에 걸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7, 8, 9, 10, 11까지 들어갔고 이제 12월 이제 또 들어갈 게 있고 12 계속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으세요. 올해 3, 4분기까지 실손보험사들이 뭐 역대 최대 흑자를
달성했다고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또 실손보험 재정 적자를 우려하면서 또 내년도 10% 이상 뭐 보험료를 인상해야 된다고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맨날 언론에는 무슨 실손보험 과잉 진료, 뭐 실손보험 재정 적자, 손해율 급상승, 뭐 보험료 인상, 보험 뭐 4세대 전환, 맨날 그런 얘기만, 보험사 입장만 옹호하는 그런 기사들만 쏟아져 나오니 보험사들이 그 보험 그 어떤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쓰는지를 한 번도 뭐 투명하게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자 또는 환자분들에게는 온갖 서류를 다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보험금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 병원의 일탈을 보험금 지급 거절의 명분으로 악용한다는 불만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잉진료 뭐 얘기도 해요. 과잉진료 얘기도 하는데 과잉진료면 병원을 잡아야지 가입자들을 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잉진료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애초에 보험 상품, 이 실손보험 상품을 설계할 당시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백내장 실수를 할 걸로 예측을 못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질환자가 수술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보험금을 많이 지급해야 된다고 해서 그걸 무슨 과잉 진료로 몰아가고, 그리고 그 국가로부터 어떤 허가를 받은 어떤 안과 전문의들이 무슨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그 환자분들에게는 어떤 경제적인 피해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결국은 이제 실손 재정이 좀 많이 뭐 악화되고 뭐 손실률이 120%, 130% 됐다고 하는데 결국은 작년에 그 실손 보험사들이 다 이제 보너스 잔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자동차 보험이랑 거기에 흑자가 나서 뭐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면 사업이라는 게 무조건 뭐 이익이 나는 사업만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나라도 대기업에서 보험 사업 하지 않겠습니까? 손해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보험사 운영 경비를 얼마를 책정했는지, 그런 것도 만약에 진짜 보험사의 건전 재정이 중요하다면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국민적인 이해와 합의도 필요하거든요. 보험료를 진짜 올려야 되느냐.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공개할 의무는 없다라고 자기들은 주장하면서 보험가입자들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뭐 보험사의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지금 실손보험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험사가 기존의 1세대, 2세대 보험 상품이 자기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4세대로 전환을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소비자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보험료를 내고 했는데 전환할 이유가 없죠. 복구 한대다고 한 게 지금 저렇게 절벽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속상하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그만큼 많이 보고 또 지금 이렇게 흉물로 방치되어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전국 곳곳에 흉물처럼 방치된 석산들. 복구하는 방법은 없을까? 복구를 2년만 한다고 해도 2년에 복구하겠냐고요. 내 생각은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자연으로 놔두면 세월이 가면은 다음 세대에는 메꿔지겠죠. 이른 아침부터 마을 주민들이 모여 드론을 날립니다. 한 4년 정도 됐죠. 4년? 취미로 날리신 건 더 오래되셨고? 네네, 그렇죠.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마을 뒤편에 자리 잡은 석산. 가까이 가보니 한가운데가 삽으로 떠낸 듯 푹 파였습니다. 산 양쪽에서 야금야금 파들어가다 보니 좁다란 능선만 남았습니다. 그 능선에 그 원선은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사업자가 양쪽이 틀리다 보니까 이제 저기서 이제 그거 경계도 깨먹은 거예요, 지금도. 풍채 좋던 산은 좁고 기다란 성벽처럼 변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보기에도 위태위태합니다. 복구가 안 되죠. 저거는 너무 많이 파내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하천에서 지금 흙을 팝니다. 흙을 파가지고 여기에다 지금 이제 경사면에다가 거기다 쏟아부어요 지금. 저 경사면에 아무리 흙을 쌓는다고 해도 예전에 그 산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이제는 군청도 못 믿겠다는 주민들. 실질적으로 이거를 제재를 못해요. 사업자하고 무슨 그건지 모르겠는데. 가까운 데는 영원면하고 지상면하고 경계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봐도 사업주 자체도 이 복구 설계서 자기들이 낸 복구 설계서대로 복구를 할 수가 없는 현황이에요. 저희는 저희대로 사업주한테 복구를 계속 하도록 재촉을 해도 현실적인 복구가 안 이루어지고. 결국 피해자들인 주민들이 드론으로 복구 작업 감시까지 해야 할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근처의 다른 석산. 작업이 중단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석산 개발업체는 복구가 끝났다는 입장인데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저것은 100% 완료했다고 한 거예요. 네, 저 지역은. 네. 저런 데 보시면 여기서 이제 더 가깝게 느껴지는데 복구한다고 한 게 지금 저렇게 절벽이에요. 그게 복구가 됐다고도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저게 지금 망을 쳐놨는데 돌이 부실부실 떨어지거든요. 비가 오거나 하면 물이 급수로 내려와가지고 피해가 많죠. 농작물에 아주 피해가 심각하죠. 비가 많이 오면 뭐 저 흙탕물 같이 섞여갖고 막 내려온다고요. 생육기에 지장이 많이 있죠. 복구 작업 자체가 주민들에겐 또 다른 고통입니다. 복구한답시고 엄청 먼지 많이 나고 소음 많이 나요. 4년 동안 이제 복구한다고 어마어마하게 먼지도 나고 이 발파가 사람 죽여요. 이제는 복구조차도 나는 원하지 않아요. 미관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될 망정 지금 당장은 복구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소음이나 먼지 때문에. 당장 안 하고 떠났으면 좋겠어요. 당장. 복구를 빨리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발파를 좀 보면 또 먼지 난다고 또 난리치고 군의 행정에서는 그걸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살수 시설도 오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하고 했는데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미지는 부분도 있기는 없잖아. 있긴 있겠죠. 흙을 메우는 대형 트럭의 먼지도 큰 고통입니다. 일단 저희도 운행하는데 조심해서 하기는 하지만 업무적으로 움직이는 차를 좀 이렇게 저속 주행을 했으면 좋겠다. 네. 일단은 주의는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를 끼고 있는 국제회의장. 멋진 공원도 조성돼 있어 해마다 관광객 수십만 명이 찾는 곳입니다. 四季の色に合ってる花が咲いてて綺麗やなと思ってました。하게山だったということはご存知ではない？全然知らなかったです。すごいですね。 8, 90년대 간사이 공항 건설을 위한 매립 공사를 하면서 이 일대의 흙을 가져다 썼습니다.
全てがなくなるぐらいこうハゲ山になってしまったんです。でそこを、自然を、自分たち人が壊してしまった自然を人の手でもう一回再生させようというプロジェクトが動き出しまして、このような人と自然がこう交流共生できるような施設を作り上げたというようなことになっています。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를 맡았습니다. 계단 형태의 100개 화단과 전통 차실 등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安藤忠雄さんの建築物として見学を希望される方は多いです。で、茶室、中庭をご覧になってその素晴らしさですか、にすごく共鳴して、喜んで帰られる方ばかりです。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地元の雇用にももちろんつながっておりますし、でホテルございますので、そこを使って地元の方々が結婚式をされたりとか、もちろんパーティーをされたりとか。 하지만 흉물을 예술 작품으로 바꿔 놓았어도 주민들은 여전히 불만입니다. 我々はね、地元やからね、緑を元へ戻してほしいですよね。 제 아무리 복구를 잘 해놓았다 해도 원래대로 자연만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방치되고 있는 석산을 어떻게 복구할까? 주민들은 혐오 시설이 들어서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푸념합니다. 산업 폐기물 재생 공장을 또 설치하려고 여기서 이제 추진을 했다가 우리가 극심한 저항을 했거든요. 30년 동안 고생을 먼지 먹고 고생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산업 폐기물과 공장까지 와서 이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KBS